대부분의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하는 기생의 모습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지조를 지키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순애보의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권력자의 옆에서 수를 따르며 분위기를 돋우는 화려한 장식품 같은 존재죠. 하지만 장부와 기록, 그리고 당시의 권력 구조라는 차가운 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본 그들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정교하고 날카로운 정보 수집 기술을 보유한 하이엔드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화려한 부채를 펼치고 미소를 지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조선 팔도의 돈줄과 권력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던 셈이죠. 오늘은 술잔이 오가는 유흥의 장소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공식 첩보본부로 기능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기생들이 어떤 심리적 기제와 경제적 실익을 바탕으로 조선의 정치를 주물렀는지 그 은밀한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참견 시작.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가진 극도의 폐쇄성입니다. 성리학이라는 거대한 명분론에 사로잡힌 조선의 관료들에게 공식적인 정무 공간은 늘 감시와 비판의 눈길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헌부의 서슬퍼런 감찰이 이어지고 사관의 붓끝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본심을 드러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바로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즉 이권의 배분이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 혹은 거대한 뇌물이 오가는 거래는 반드시 비공식적인 공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적의 장소가 바로 교방과 기생이 있는 연회장이었습니다. 당시 기생들이 머물던 교방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현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 안가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술과 음악이라는 느슨한 환경 속에서 경계심을 풀었고 그 틈을 타서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지금부터입니다. 기생은 그 자리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회적 신분으로는 천민이었기에 참석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권력자들은 기생 앞에서 국가 기밀을 발설하면서도 그들이 그 정보를 이해하거나 활용할 것이라는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생들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투명 인간의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기생들은 그저 듣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최고급 기생인 일패 기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현대의 고위직 보좌관이나 정보기관의 요원 교육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단순히 시를 짓고 춤을 추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세와 학문의 흐름,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대화의 기술을 몸에 익혔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최고의 아이돌 교육과 국정원 요원 교육을 동시에 받은 엘리트 지식인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이 사서삼경을 읽고 최신 시조를 외웠던 이유는 선비들과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고사성거의 이면을 알아듣지 못하면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상대가 어떤 파당에 속해 있는지, 현재 그가 처한 정치적 압박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은 기생들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적 자본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채우는 횟수와 안주를 내오는 타이밍조차 상대의 심리적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산에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적인 심리 기제가 발견됩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기생을 천한 신분이라 멸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가장 깊은 고민과 야망을 털어놓는 유일한 창구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전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즉 자신보다 신분이 낮으면서도 자신의 지적 수준을 이해해주는 존재에게 인간은 더 강한 친밀감과 신뢰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기생들은 이 심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경청하는 태도로, 때로는 예리한 질문 하나로
상대가 스스로 정보를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기생들이 수집한 정보는 그저 개인의 비밀로 남지 않았습니다. 일패 기생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고위 관료들의 동선과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은 교방이라는 허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교차 검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에서 부임한 관리가 누구와 친하고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그가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도성의 기생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자 권력인 사회에서 기생들은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력은 기생들에게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팔았습니다. 어떤 판서가 다음번 인사에서 밀려날 것인지, 어떤 가문의 세력이 급격히 기울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상인들에게는 거대한 이권의 향방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고, 정적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기생들은 이 정보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부는 단순히 수고비로 받은 돈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얻은 지식 서비스의 대가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또한 기생들은 리스크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위험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은유적인 시조나 노래에 담아 흘리곤 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 데 탁월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관료가 내뱉은 한마디가 다음날 아침 정적의 목을 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일은 조선 정치사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조선의 기생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욕망과 생존입니다. 천민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의 주류로 편입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정보라는 무형의 자산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가진 모순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모순 사이에서 발생하는 틈새를 공략해 자신들의 실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애달픈 노래를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논리와 계산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기생들이 어떻게 조선의 권력자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정보를 주물렀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단순히 타고난 매력이나 운에 기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패의 기생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방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악기나 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화의 격을 높이는 지적훈련이었습니다. 선비들의 대화는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 정적을 비판하거나 고사성어를 빌려 은밀한 청탁을 주고받는 시기였죠. 만약 기생이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술만 따르고 있었다면 고위급 정보가 오가는 핵심 대화에는 결코 끼어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서삼경을 통달해야 했고 당대 유행하는 시문과 학문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정교한 인적 자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생을 양성하는 교방 입장에서는 이들이 더 높은 지능과 교양을 갖출수록 더 거물급 인사를 상대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의 부가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기생의 지식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결선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완고한 사대부들의 입을 열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조선의 남성 권력자들은 일상에서 늘 도덕적 엄숙주의와 명분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기생들은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가진 인지부조화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낮에는 청렴한 선비의 모습으로 살지만
밤에는 권력욕에 불타는 자신의 이중성을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를 자처하며 그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서서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특히 기생들이 구사한 침묵의 기술은 현대의 심리 상담가들이 사용하는 기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상대가 말을 꺼낼 때 성급하게 끼어들지 않고 그저 깊이 공감하는 표정과 적절한 리액션만으로도 술에 취한 권력자들은 스스로 비밀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는 착각, 그리고 상대가 천민이기에 이 비밀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결합하면서 정보의 댐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기생들이 결코 수동적인 청취자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수집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해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판서가 흘린 한마디와 어제 저 참판이 내뱉은 불평을 연결해 조정 내의 파워게임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분석해 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업의 정보 분석관이나 정치 컨설턴트들이 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정보들이 기생들만의 독특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일패 기생들은 서로 경쟁 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밀려난 관리가 지방으로 내려갈 때 그 관리에 대한 세밀한 프로필 정보는 이미 해당 지역 교방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 여성의 스타일, 정치적 약점, 심지어는 말 못할 신체적 특징까지 공유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기생들에게 엄청난 협상력을 부여했습니다. 특정 관리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은 곧 그 관리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기생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받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위해 정보를 선별적으로 유포하는 역정보 전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생들은 철저하게 실익을 따졌습니다. 명분이나 의리보다는 어느 쪽 줄을 잡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흘려야 몸값을 높일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연애 사건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비즈니스의 영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애틋한 연인 관계로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정교한 거래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상권을 쥐고 있는 경강상인들이나 의주상인들은 기생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며 정보원 역할을 맡기곤 했습니다. 조정의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이번에 어느 지역의 수령이 교체될지에 대한 정보는 상인들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기생들은 이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대가로 연회장에서 들은 고급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정보라는 삼각편대가 교방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로 뭉쳐졌던 셈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기생은 마치 조선시대판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소문과 뉴스가 이곳으로 모이고 다시 가공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으니까요. 다만 그 이용료가 매우 비쌌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아주 높은 수준의 지능이 필요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정보력을 가졌던 그들이 왜 역사 속에서는 그저 이름 없는 기생으로만 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가진 철저한 기록의 배제 때문입니다.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는 국가의 대소사만 기록될 뿐 그 막후에서 기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사나 개인의 문집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생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의 한마디가 전국을 뒤흔들었음을 암시하는 대목들이 수없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선의 운명을 설계하던 검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가채와 붉은 입술 뒤에 감춰진 것은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지성이었고 그들이 따랐던 술잔은 권력을 향한 욕망의 매개체였습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을 단순히 성적인 측면이나 예술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작동 원리를 절반만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가졌던 그 방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는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어떻게 변화해 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정보력이 극에 달했을 때 실제 역사에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역사의 결정적인 장면마다 기생들의 정보력이 어떻게 판을 흔들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인조반정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던 반정 공신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궐 안의 동태와 광해군의 심리 상태, 그리고 측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한 핵심 주역들이 바로 궁궐을 드나들던 기생들과 그들과 연결된 정보원들이었습니다. 당시 반정의 주역이었던 김자점은 기생들을 활용해 광해군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동시에 자신들의 거사 계획을 은밀히 추진했습니다. 기생들은 연회장에서 술에 취한 왕의 측근들로부터 군대 배치의 허점이나 궁궐 수비의 빈틈을 알아내어 반정 세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현대 전쟁에서 말하는 고도의 첩보전이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상대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 셈입니다. 기생들의 이런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경제적 독립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기생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매여 사는 가련한 여인을 떠올리지만 일패의 기생쯤 되면 그 경제적 규모는 웬만한 중소상인을 압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명한 기생들은 한양 도성 안에 수십 칸의 기와집을 소유하고 수많은 노비를 거느린 거대 자산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원천은 결국 정보였습니다. 권력의 흐름을 미리 읽고 어느 땅을 사야 할지, 어느 상단에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치 권력의 이동은 곧 이권의 이동을 의미했기에 정보를 선점한 기생들은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은 자금을 다시 정치권에 투자하며 자신들의 신분적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내며 자신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로비 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리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은 기생들이 왜 그토록 위험한 정치 게임에 투신했느냐는 점입니다. 천민이라는 신분적 한계는 그들에게 늘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었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자신들의 정보를 통하지 않고는 이권을 챙길 수 없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즉 정보라는 소프트웨어를 장악함으로써 신분이라는 하드웨어의 한계를 돌파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들의 정보 권력에도 균형의 추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세도 정치가 강화되고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정보의 유통 경로가 단순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파당이 경쟁하며 정보의 가치가 극대화되던 시기와 달리 특정 가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기생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의 수요처가 사라지면 정보 공급자의 힘도 약해지는 경제적 원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또한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로 정보 유통의 허브가 교방에서 시장과 객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권력자들은 굳이 교방에 가지 않아도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기생이라는 독점적 정보 계급에 몰락을 가져온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역사 전반을 관통하는 기생들의 역할은 우리가 반드시 재평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남성의 유흥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지능과 고도의 심리 전술, 그리고 방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간 능동적인 주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시조 한 수, 춤사위 한 자락에는 당시 조선을 움직이던 차가운 욕망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명분과 도덕 뒤에 숨겨진 이런 차가운 논리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실익과 생존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생의 부채가 가렸던 것은 미소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보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시스템의 모순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지능적으로 생존 전략을 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조선기생의 정보 정치는 결국 시스템이 폐쇄적일수록 비공식적인 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비대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투명하지 못한 권력 구조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변칙적인 권력 집단, 그것이 바로 조선기생의 진짜 얼굴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기생이 단순한 유흥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보 자산이자 정치적 행위자로 기능했다는 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보여준 행보는 당시의 폐쇄적인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참견러는 역사 속 인물들의 욕망과 경제적 실익이 만들어낸 차가운 논리를 계속해서 파헤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분석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참견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